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한동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 관료들이 요즘은 한국판 뉴딜이라는 말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에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 충격에서 출범한 한국판 뉴딜이 이제는 아예 만병통치약이 될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 정혜연 기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병통치약이 또 나왔네요. 예. 이번에 또 한국판 뉴딜이 네. 지역균형 발전을 이끈다. 네네. 원래 이렇게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이제 캐치프라이즈로 내세웠던 정책이죠. 네. 예. 그 지난 7월 14일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제 전국이었고, 네. 정말 우리 기업들, 그리고 국민들의 이제 정말 고통이 너무나 심화되는 와중이었죠. 네. 그럴 때 한국판 뉴딜 정책을 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일상이 지배하고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100년, 네. 우리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나침반을 제시하겠다라는 것이었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뭐냐면 2025년까지 네. 총 160조 원을 투자해서 네.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 물론 이게 160조 원이 지금은 네. 175조 원까지 불었는데 굉장히 이제 정말 포부가 대단했습니다. 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설계다.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참 문재인 정부의 이 워딩, 이 문장이 누가 써주는지 모르겠는데 왜 본인이 쓴 수도 있고 잘 쓰는 것 같네요. 그런데 결국에는 뜬구름 잡는 얘기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 좀 그렇다고 있으니까 네. 또 이제 160조 당시에는 160조를 5년 투자해서 네. 자 그러니까 이제 10대 산업을 또 소개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10대 산업을 하는데 네. 뭐 데이터댐, 스마트 의료, 그린 스마트 스쿨 뭐 예를 들어 디지털 뉴딜에는 네. 58조 원을 투입을 하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은 공공 데이터 14만 개를 개방해서 네. 데이터댐을 구축하고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난치병 치료법을 찾아내서 뭐 새 부가가치를 만들겠다. 그래갖고 이제 정부가 뉴딜 펀드라는 걸 하면서 투자 대상을 뽑았는데 197개입니다. 네. 디지털 분야 30개, 그린 분야 19개, 뭐 너무 많아서 이거를 뭐 태양전지, 수소에너지, 게임 엔진, 온라인 게임, 영화 콘텐츠, 금융 소프트웨어 이게 뭐 너무 많아서 이게 사실상 우리나라 산업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난치병 치료법을 찾아내겠다. 굉장히 좋은데 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면은 다른 선진국들은 아직도 왜 못 찾아내고 있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야죠. 시도는 해야 되는데 그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거를 뉴딜 정책을 제가 없는 거를 뽑아내는 게 훨씬 빨라요. 아, 그렇죠. 네, 우리나라 업종이란 업종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대로 이 뉴딜 정책이 성공을 하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나라의 호재가 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런데 아쉽게도 네. 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뭐 그렇겠죠. 예.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라면. 우선 첫 번째는 이게 정부 주도라는 거예요. 네. 물론 정부가 지금 최근에는 민간 주도로 하겠다 그러면서 펀드에 뭐 민간이 참여해라 해서 민간들이 참여하고 있죠. 네. 사실 관제 펀드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그런 펀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옵티머스나 라임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일단 한국판 뉴딜에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하고 민간에 맡긴다고 하든지 간에 기업의 역할이 전혀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한국판 뉴딜을 주도하는 것은 공무원, 그러니까 행정부니까 공무원이 돼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네. 공무원이 혁신적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공무원은 혁신적이라는 얘기를 못 들어봤죠. 혁신적이 변화를 가장 쓰면 안 두려워하는. 되죠. 그런데 지금 뉴딜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혁신을 꾀한다면서 이 뉴딜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주도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가장 혁신적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데 네. 과연 이게 기본부터 성공을 할 여건을 갖추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 주도 그러면 민간에 맡기면 그나마
한 번쯤 뭐 정말 뭐 말도 안 되지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민간에 맡기면 자기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남이 쓰라고 준 돈 어디 투자하는 거랑 내가 내 돈 그렇죠. 투자하는 거랑, 그러면 기업들은 왜 자유시장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제 그것을 왜 많은 국가들이 선택을 했냐면, 그럴 때 가장 효용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기 돈이 들어가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치를 창출해내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이윤을 보기 위해 길을 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과연 뉴딜 펀드가 과연 그럴 수 있느냐. 더더군다나 공무원들은 또 뭐가 있냐면, 또 우리 국가 예산 같은 것도 알겠지만 나눠줘야 한다는 생각이, 왜냐면 그렇죠. 어느 한쪽만 주면 네. 그렇죠.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편애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무원이 그러면 더 문제예요. 만약에 A라는 곳에만 몰아주면 B가 도대체 나는 뭐가 문제냐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하면 결국은 한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줄 거를 그냥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네. 이렇게 쪼개서 여러 군데에 그렇죠.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생리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 뉴딜의 효과가 낫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은 정부가 뉴딜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스마트해야 되는 정책을 가장 스마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 세력이 네. 추진을 하는 거에 대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은 도대체 왜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는 겁니까? 근데 보통 그 이인호 교수가 얘기하기를,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그 뉴딜을 하면서 예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무슨 테네시에다가 댐 지은 거를 네. 거기를 지금 한다고, 그러니까 뭐 도로 깔고 뭐 토목공사하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근데 문제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준 것은 은행법 같은 거, 그 제도 정비에 가장 점을 뒀는데 네. 근데 우리는 돈을 어떻게든 모아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도적이고 이렇게 방향성이 있는 금전적 지원은 결국은 혁신을 오히려 저하시키고, 또 기술 혁신에서 막 수치상 고용을 늘리려고, 왜냐면 네. 억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네. 보면은 굉장히 경제 자체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한국판 뉴딜이 이름은 뭐 굉장히 근사한데 네.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와 뭐 별다를 게 없다라는 주장도 이제 제기됐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이런 뭐 스마트와 관련된 이제 정책을 제일 처음에 내놓은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맞거든요. 네. 창조 경제. 근데 이제 네. 끝내 꿈을 다 펼치지 못하고 이제 그 감옥으로 갔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창조 경제가 성공했다는 평가는 못 받고 있습니다. 아직 끝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할 수 있을 여건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잘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 국회 재정위원회 소속인 박형수 국민의힘 네. 그 의원이 그 기재부에서 이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했는데, 여기에 따르면요,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는 642개의 뉴딜 사업 중에서 네. 453개, 그 70%가 그 종전에 각 부처에서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거를 뭐 이름을 바꿨는지 아니면 이름조차 바꾸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지금 여기도 지금 뉴딜을 보면은 제일 핵심으로 꼽는 게 ICT, 네. 정보통신기술이거든요. 네. 이거야말로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때 가장 많이 강조를 했던 게 ICT 사업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박근혜 경제, 그러면 박근혜 정부를 잇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좌파 진영의 특징이,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빛둥둥섬인가요? 그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당시에 내세운 이제 정책이었는데, 그걸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결국에 그거를 했어요. 네. 좋은 자기의 치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그래서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굉장히 불쾌하고 했는데 네.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창조경제할 때 얼마나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어떤 국가 국책 사업이 1, 2년에 끝나기 아니기 때문에 전 정부로부터 이어받은 것을 현 정부에서 완성할 수는 있어요. 네. 우리 예를 들어 올림픽 같은 것도 유치한 정부가 있고 실제 개최한 정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거를 그 공을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지 마치 전에 하지 않았던 것인 것처럼 네. 내가 새롭게 하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것은 좀 그렇죠. 옳지 않은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할 수 있는데, 이어서 할 수 있을 때는 이제 비슷한 정부였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전두환 정권 때 올림픽을 따서 노태우 정부가 그걸 했고, 근데 이거는
뭐 거의 적폐라고 해서 감옥을 다 보낸 그 정부에서 한 그러니까요. 그 정책을 따라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네. 이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보면은 막 뭐 문재인 정부는 통이 커요. 자기 네. 돈이 아니라서 그런지 막 몇 조 원, 뭐 조단이에요. 언제부터 우리 예산이 조단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냥 지금도 이제 175조를 5년 동안 붓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단순 계산으로 이제 한 30조가 넘는 거죠. 네. 자, 근데 이게 그 1조 원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면요. 미래에셋그룹이 과거에 대우증권 인수할 때 인수 네. 금액이 한 2조 4천억 정도.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빅딜이라고 네. 뭐 거의 7개월 동안 산업은행이 이 매각 작업을 진행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금호아시아나그룹 네.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그룹에서 거의 반열에서 해체가 됐는데 대우건설을 6조 6천억에 사들였다가 승자의 저주에 빠졌죠. 그리고 삼성전자 우리가 흔히 삼성전자 덕분에 먹고 살고 네, 있다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삼성전자의 작년 영업이익이 네. 27조 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쏟아붓겠다는 돈이 이게 160조, 뭐 175조 이게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보다 많은 돈을 연간 쏟아붓겠다는 건데 네. 사실은 이 돈이라는 거는 이게 1조 원이에요. 저게 쓰기도 어려운 돈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정말. 그 정말 뭐 황당한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또 더 황당한 거는 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월 28일에 외국계 금융회사도 국제적 경험과 사례를 국내에 접목하는 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한국판 뉴딜에 어떤 역할을 좀 해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아니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일에 왜 외국계 금융사까지 뭘 해야 한다는 건지 그리고 실제 외국계 금융사가 참여를 하면 나중에 뭐 어떤 거를 다 자기네들이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뭐 결과론적으로 그 5년 동안 175조 원을 쏟아부었다고 가정했을 때 경기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않으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 부분이 참 문제인데 외환위기 네. 나올 때마다 우리 맨날 IMF 얘기 나오면 김영삼이죠. 네. 뭐 그 당시에 경제부총리였던 강경식 부총리 이름도 네. 거론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인의 이름으로밖에 책임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정치인이 금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175조 원을 쏟아부었다고 치고 효과가 얼마나 날지 모르겠지만 뭐 효과가 절반 났다 치고 네. 그 절반에 해당하는 돈은 그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은 사라지고 네. 그를 갖는 책임은 국민이 지는 겁니다. 참 이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는 한국판 뉴딜을 얘기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얘기를 2년 넘게 하더니 이제 남은 임기 동안은 이 한국판 뉴딜 얘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주성이라고 불리는 소득주도 성장은 무용지물로 끝났습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체 어떤 결과로 끝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